딸 유진이가 집에서 사라졌다고 전 아내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온 건 내가 집에서 쫓겨난 지 딱 1년 되는 어느 밤이었다.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 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전처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고함이 터졌다. 김! 너지? 유진이 데려간 거 너잖아. 이건 유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다. 그런데 그때 유진이는 내 바로 옆에서 편의점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들이댈 증거 조금만 더 모으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유괴는커녕 공범 수준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발악하고 있는 그 여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 내 아내였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잘 실감이 안 난다. 여기까지 꼬여버린 시작은 단 한마디였다. 오늘은 집에 오지 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 나는 경기도 쪽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38살 평범한 회사원이다. 학력은 고졸, 연봉은 또래 평균 정도. 대단한 건 못 돼도 아내랑 딸 한 명 먹여 살릴 정도는 된다고 믿고 있었다. 아내였던 박지영은 전업주부, 딸 유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랑 수능 준비 때문에 예민한 시기였다. 딱야, 어디에나 있을 법한 보통의 한국식 3인 가족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야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샤워나 하고 자야지 하면서 퇴근 카드를 찍자마자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영이라는 이름,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다. 오늘은 집에 오지 마. 너무 뜬금없어서 나도 모르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물었다. 유진이가 싫어하잖아. 아빠가 집에 있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대. 아니, 나 방에만 있잖아. 말도 거의 안 걸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무슨 방해야. 그러자 돌아온 말은 그냥 존재 자체가 방해래. 한 줄짜리 독설이었다. 말투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서 전화 위에 씌인데도 심장이 쿡 하고 찔렸다.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요즘 유진이랑 대화도 잘 못해서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집은 좀 들어가게 해줘라. 라고 말했더니 지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의미가 없다고. 유진이는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데 고졸인 당신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어느 대학 가느냐로 인생이 결정되는 나라야. 고졸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찔리긴 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건 아니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래서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잖아. 그러자 지영이 비웃듯이 말했다. 노력은 바보도 해. 결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당신 몇 년째 제자리야. 승진도 없고 연봉도 거의 안 오르고 이게 고졸의 한계라는 거지 뭐. 유진이는 당신 같은 찌질한 어른 되고 싶지 않다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동년배 평균 정도는 벌고 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자 바로 칼 같은 한마디가 날아왔다. 평균이나 겨우 벌면서 난 노력했어. 이러는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거야. 그 다음 화살은 돈과 명품 얘기였다. 우리 동네 엄마들 모임에 컨니 있잖아. 그 언니 남편은 얼마 전에 에르메스 버킨 사줬대. 2천만 원짜리.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주겠지? 2천만 원짜리 가방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같은 2천만 원이면 유진이 학원비나 등록금으로 쓰고 싶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딱 가난한 마인드야. 진짜 스트레스. 나도 가방 하나 갖고 싶거든 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선언하더라. 아니, 얘기가 왜 거기로 튀어? 지금 그럴 얘기 아니잖아? 라고 했더니 지영이 바로 역공을 넣었다. 당신도 전에 시계 샀잖아. 그거 6만 8천 원짜리 G샥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SUV도 샀잖아. 2천만 원 넘게 들었을걸?
그거 10년 전 얘기고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가려고 산 패밀리카잖아. 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듣질 않는다. 뭐? 당신도 사고 싶은 건 다 사면서 왜 나는 안 돼? 나도 버킨 살 거야. 그때까지도 나는 바보같이 설득하려고 했다. 난 필요한 것을 산 거야. 결혼호, 회사 다니려면 시계는 있어야 하고 가족 여행 가려면 차도 있어야 하니까. 나도 필요해. 가방은 매일 들잖아. 작년에 평생 쓸 거야 라면서 500만 원짜리 샤넬 하나 샀다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너무 소름이야. 가방에도 유행이 있다는 걸 몰라? 얘기가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당시엔 진짜로 눈앞이 캄캄했다. 결국 그날은 알겠어. 오늘은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잘게. 내일 집에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라고 물러났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다. 그러니까 집에 오지 말라니까? 왜 슬쩍 들어오려고 하는데? 진짜 비겁하다,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라고 물으니 진심이지. 유진이 미래가 걸린 문제야.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애 인생 망치고 싶어. 수능 망치면 책임질 거야. 라고 몰아붙였다. 그때 나는 알았어. 오늘은 나도 생각 좀 해볼게. 라고 말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그 이후로 오늘은 집에 오지 마는 점점 기간이 길어졌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내신 시험, 심지어 학원 자습해야 하는 날까지. 오늘도 집에 오지 마. 당신 있으면 유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잖아. 이번 주말도 오지 마. 앞으로 한동안 오지 마. 한동안이 얼마나인데? 라고 물으면 유진이 내신 시험 끝날 때까지, 다음 주까지 이랬다가 나중엔 수능 끝날 때까지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 유진이가 아예 책상 앞에 앉지를 못하겠대. 방문 밖에서 당신 발소리만 들려도 머리가 아프대. 그리고 미안한데 유진이가 그러더라. 집이 당신 냄새 난다고. 냄새가 역해서 집중이 안 된대. 나 그렇게까지 싫어하냐?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나는 언제쯤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진이 수능 끝날 때까지는 참아. 지금 고2잖아. 1년 조금 넘게 남았지? 그 1년이 애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호텔이랑 만화방 전전하면서 1년을 버틸 돈은 없었다. 그러면 차라리 원룸 하나 구해야 하나. 근데 그러면 월세만큼 유진이 학원비가 날아갈 텐데. 라고 고민하자 지영은 아주 쿨하게 말했다. 그런데 돈 쓸 여유 없어. 나도 버키는 포기하고 캘리로 줄였잖아. 2천만 원짜리 대신 1,300만 원짜리로 바꿔줬는데도 아직 불만이야? 그 1,100만 원도 유진이 학원비로 쓰면 학교 한 학기는 날아가겠구만. 이 말을 꾹 참고 삼켰다. 그러자 이번엔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차에서 살면 되겠네. 요즘 차에서 사는 사람들 많대. 뉴스도 안 봐? 나더러 차박 홈리스 하라는 거냐? 무슨 소리야? 차가 있으니까 홈리스는 아니지. 아, 근데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차 세워두면 민폐니까 근처 공영주차장이나 휴게소에서 자. 그 순간 뭔가 딱 끊어졌다. 됐어. 차에서 살 뺀 그냥 시골 부모님 집으로 갈게. 왕복 4시간 출퇴근이더라도 그게 차에서 자는 것보단 낫겠다. 라고 말하자 집에만 안 오면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 라는 말이 돌아왔다. 알았다. 유진이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했다. 우리 딸 공부 힘들어도 건강은 챙기게 해라. 그러자 찬물 끼얹듯이 돌아온 말. 유진이는 당신한테 걱정 같은 거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오지 마라, 진짜. 그날 밤 나는 실컷 울었다. 38 먹고 부모님 집 작은 방에서. 그 뒤로 1년 나는 매일 왕복 4시간씩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출퇴근했다. 월급은 결혼하면서 만들었던 공동통장으로 그대로 들어갔고 나는 교통비랑 한 달 20만 원 용돈만 뺐었다. 회식도 거의 안 나가고 점심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커피도 믹스커피만 마셨다. 옷은 해질 때까지 입고 신발은 밑창이 달아 구멍이 나도 꿰매서 신었다. 다 유진이 학원비랑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라고 믿으면서. 유진이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카톡을 보내도 몇 시간 또는 몇 일이 지나서 이모티콘 하나 띄고 오는 정도. 아, 진짜로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연락을 못 하겠더라.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거의 1년 동안 없었던 유진이에게서의 전화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받자마자 들려온 첫 마디는 이거였다. 야, 멍청한 아빠. 듣고 있어? 유진아? 무슨 일이야? 라고 겨우 말하자 유진이가 불꽃 튀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엄마랑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최악의 아빠 덕분에 내 인생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 안다고? 잠깐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라고 묻자 유진이의 말이 쏟아졌다. 딴 여자랑 도망가서 우리 버려놓고 생활비도 양육비도 한 푼도 안 줘서 엄마가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파트 아르바이트 뛰고 있어. 집은 월세도 밀려서 쫓겨날 뻔했고 내가 대학 갈 돈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 너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 대학? 그런 건 사치야. 나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냥 바로 포기하래. 이게 정상적인 아빠냐고. 머리가 하얘졌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다. 유진아, 잠깐. 아빠, 딴 여자랑 도망간 적 없고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어. 회사 가까운데 방 얻을 돈도 없어서. 그리고 생활비랑 양육비, 지금도 월급 전부 결혼 때 만든 공동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빠가 쓰는 건 교통비랑 20만 원 용돈뿐이야. 카드 내역 보면 다 나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엄마는 당신이 그 통장에 한 푼도 안 넣고 있다고 했는데. 아빠 급여 명세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통장 복사본도 있다.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잠깐, 그럼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딴 여자랑 도망가서 생활비 한 푼도 안 준다는 건 100% 거짓말이다. 한동안 유진이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온 것도 엄마 말로는 아빠가 우리 싫다고 나간 것보라 그랬어. 근데 방금 아빠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한 거네. 그래. 네가 집에 있으면 유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시험 기간만 되면 호텔이나 만화방 전전했잖냐. 그거 다 너 때문이라고 들었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 방 따로 있는데 그냥 문만 닫으면 되잖아. 발소리만 나도 집중이 안 된다느니, 냄새 난다느니 그런 말 나 한 번도 안 했어. 뭔가가 맞춰지는 소리가 뇌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럼 이상하네. 엄마는 계속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했거든. 그리고 또 엄마가 맨날 그랬어. 아빠는 너 따위 관심도 없어. 그래서 집에도 안 오는 거야. 카톡 봐봐. 답장도 없잖아. 그건 아빠도 할 말 없어. 솔직히 네가 엄마 편일 거라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자꾸 답장도 늦어지고. 짧은 침묵 끝에 유진이가 작게 웃었다. 진짜 바보네. 너무 바보라서 눈물 나올 정도로. 아빠가 바보인 건 맞다. 그래, 인정은 빠르네.
잠시 웃음이 새어나왔다가 유진이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다. 아빠, 솔직히 말해봐. 통장, 누구 명의야? 공동명의. 결혼할 때 우리 둘이 같이 관리하자고 해서 만든 계좌 있잖아. 거기로 지금도 월급이 들어가. 통장 엄마만 들고 있지? 응. 체크카드랑 통장 둘 다 지영이가 갖고 있어. 아빠는 몇 월 며칠에 얼마 들어가는지 정도만 알고 있지. 잔액은 제대로 본 적도 없다. 용돈은 진짜 20만 원? 응. 교통비 따로 쓰고 외식이니 술이니 다 끊고 겨우 유지하는 정도. 그 말이 끝나자 유진이는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미쳤네. 진짜 다 뒤집어 봐야겠다. 그리고 며칠 후 바로 그 뒤집어 보기 결과를 들고 유진이가 나에게 왔다. 그리고 그날 밤 컵라면을 먹으면서 증거 조금만 더 모으자 라고 말했던 거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다. 유진이는 엄마, 핸드폰 좀 빌려줘. 사진 옮겨야 돼. 라는 말 한마디로 지영의 폰을 손에 넣었다. 비밀번호는 금방 풀렸다. 생일 팔스 기념일 조합, 아주 전형적인 패턴. 카톡, 인스타 DM, 마찬가지였던 남자들의 이름, 하트 이모티콘, 호텔 사진, 셀카, 그리고 마치 드라마 대본 같은 대사들. 우리 그냥 도망칠까? 당신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 남편? 걔는 그냥 ATM이지 뭐. 그뿐만 아니라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찍힌 명품, 쇼핑백,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통장 사진을 찍어서 내게 보여줬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생각하던 잔액보다 턱없이 적었다. 여기 있는 이 인출 내역들 대부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딸 대학 등록금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넣어준 돈까지. 유진이는 이를 꽉 물고 있었다. 엄마가 그 돈 다 뽑아서 명품 가방이랑 지갑, 남자 만나러 가는데 썼어. 그걸 알고도 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처절한 허무함이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절약했던 시간이 내 딸의 꿈과 내 노력과 내 인생 자체가 다 우롱당한 기분. 그날 밤 유진이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찾은 곳이 지금 이 좁디 좁은 원룸이다. 유진이 학교에서 버스로 10분, 내가 다니는 회사까지는 차로 30분. 보증금 낮은 오피스텔 중 가장 싸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골랐다. 계약은 내가 했지만 방을 알아보고 부동산이랑 통화한 건 거의 다 유진이가 했다.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솔직히 울 뻔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지영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당신이지. 유진이 데려간 거 너잖아. 이건 유괴라고. 라는 그 전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맞아. 지금 유진이는 나랑 같이 있어. 하지만 유괴가 아니야. 유진이가 자기 의지로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유진이는 당신을 죽도록 싫어한다고. 그건 네가 그렇게 세뇌시켰기 때문이겠지. 근데 이제는 알았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지영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유진이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를 모함한 거지. 그 더러운 입으로. 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내가 어디서 지내고 있었는지, 월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너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유진이가 말해준 너의 이야기랑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하나도 안 맞더라. 유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아빠한테 원망이 엄청 쌓여 있다고? 원망 쌓이게 만든 건 너야. 아빠가 여자랑 도망갔다. 생활비 한 푼도 안 준다. 이런 말 누가 했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러자 예상했던 대사가 나왔다. 나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거짓말쟁이는 당신이랑 유진이야. 그 순간 나는 멍하게 웃음이 나올 뻔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 반응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유진이한테 그 짓 시키고 싶진 않았어. 근데 걔가 그랬다. 확실한 증거 필요하잖아. 안 그러면 엄마는 끝까지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그래서 지영아, 네 카톡이랑 인스타 DM들이랑 통장 내역이랑 전부 사진으로 남아있다. 잠시 정적. 그러다 지영이 갑자기 헐레벌떡 변명을 시작했다. 그거 오해야. 요즘 유튜브 보면 카톡 사이다 썰 영상 많잖아. 나 그거 만드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랑 나눈 카톡도 다 연출이고 마치 진짜 불륜처럼 보이게 대화 꾸민 거라고. 사진도 다 연기야. 그냥 컨셉 사진이라고. 아, 유튜브 각본 쓰느라 남의 돈으로 버킨 사고, 남자랑 호텔 가서 사진 찍고 그게 다 컨셉이었다는 거구나. 그래, 진짜야. 연기라고, 각본이라고. 그래, 알겠다. 그럼 그 회사 이름 좀 말해줄래? 그리고 급여 명세서랑 근로계약서도 보내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러자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그건 회사 규정상 말하면 안 돼. 비밀 유지 의무라고? 그래? 그럼 통장이라도 보여줘. 파트타임이면 통장에 입금 내역 있을 거 아냐. 월급 들어온 기록 그거 캡처해서 보내봐. 그건 아직 첫 월급 안 나와서 몇 달째 집에 거의 안 들어오면서 아직 첫 월급도 안 나왔다고?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 그만하자. 네가 무슨 말 꿰어 맞추든 이미 증거는 충분하니까. 그러자 지영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알았어. 그래, 나 바람 피웠어. 행복했냐? 당신은 맨날 집에도 안 오고 나를 혼자 두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게 누군데. 그건 나도 이제 헷갈려. 내가 너무 많이 거짓말해서 뭐가 진짜였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항상 진심이었고 거짓말쟁이는 당신이랑 유진이야. 이제 그만해라. 듣는 내가 다 부끄럽다. 그 뒤로는 예상 가능한 전개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가족이잖아, 가족. 예전의 나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것이다. 그래도 애 엄만데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악감정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은 무리야. 지영아, 우리 이혼하자. 나 진짜 한계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하면 유진이는 어떻게 되는데? 성 바뀌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괜찮아. 유진이는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무슨 소리야?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우는 거야. 원래 그래. 원래 그런 법은 없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러자 지영은 조금 생각하더니 아주 친절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이혼은 하는데 양육비는 내놔. 월 150만씩 두 사람 몫이니까 300만 원. 두 사람? 유진이랑 나. 언제부터 네가 내 자식이 됐냐?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네 생활비 포함 아니고. 뭐가 어때서? 원래 남편은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전업주부였잖아. 그 순간 정말 예전에 내 자신을 후려치고 싶어졌다. 저런 사고방식인데도 귀엽다고 결혼을 했구나, 내가. 어쨌든 유진이는 너랑 안 산다. 지금도 내 옆에 있고. 라고 딱 잘라 말하자 지영은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결국 울음으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나중 일은 간단했다. 나는 그날 밤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지영이의 바람, 통장 내역, 명품 영수증, 카톡 기록 등을 전부 정리해서 넘겼다.
지영은 끝까지 우울증이라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이라며 병 핑계를 대고 책임 능력이 없다 뜨니 뭔 소리를 했지만 판사도 양쪽 부모님도 다 질려버린 눈치였다. 결국 장인어른이 내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런 딸을 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데려가서 책임지고 사람 만들겠습니다. 지영은 친정으로 끌려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관심사는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와 유진이다.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방 하나에 조그만 부엌, 유닛 욕실. 벽은 얇아서 옆집 TV 소리가 다 들리고 겨울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곳은 내가 평생 살아온 어떤 집보다 집 같았다. 저녁이면 둘이서 장을 봐와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다. 내가 고기랑 야채를 썰고 유진이가 양념하고 굽는다. 냄비째, 프라이팬째 테이블에 올려놓고 둘이 마주 앉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모의고사 어땠어? 국어는 괜찮았는데 수학 확률이 망했어? 그래, 그 단원 예전부터 약했잖아. 그럼 오늘은 그 부분 같이 다시 보자. 나는 야근을 줄였다. 대신 출근 시간을 앞당겼다.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처리하고 정시가 되면 칼퇴를 했다. 상사는 요즘은 다들 워라밸 일에나 뭐래나 집안일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라며 투덜거리면서도 허용해 줬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저녁 시간은 전부 유진이에게 썼다.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국어 지문을 같이 읽고 한국사 연표를 같이 외웠다. 가끔은 아빠 설명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데 라는 말도 들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받은 어떤 칭찬보다 기분 좋았다. 그리고 1년 뒤 유진이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 사범대에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 날 우리는 캠퍼스에 붙은 합격자 명단 앞에 서 있었다. 빽빽하게 적힌 번호들 사이에서 자신의 번호를 찾던 유진이가 갑자기 숨을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있다. 그리고 바로 내 쪽을 돌아보며 외쳤다. 아빠, 있다. 나 붙었어. 다음 순간 유진이는 내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진짜로 선생님이 되는 길로 가는 거네. 라고 말하자 유진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응, 아빠가 포기 안 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말 그대로 믿고 어쩔 수 없지. 했으면 난 지금 공장 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때 집에서 나와주고 같이 살자고 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나는 1년 전 전화기 너머에서 오늘은 집에 오지 마 라고 말하던 지영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도망쳐도 된다고. 나는 완벽한 아빠가 아니다. 학력도 계좌 장호도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부터 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아버지로서 끝까지 지켜볼 거라는 것. 유진이가 언젠가 진짜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날,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 줄 거다.